지식의 역설. 21세기 인류가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거라는 예측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소외감,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다. 첫째, 이런 일들은 21세기에 개인들이 실제로 할 일이 아니라 인류가 집단적으로 할 일이다. 이런 프로젝트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그 역할은 적을 것이다. 기아, 역병, 전쟁이 덜 일어난다 해도 엘리트층이 영원한 젊음과 신 같은 힘에 접근하는 동안 개발도상국에 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과 질병과 폭력에 시달릴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다.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마약 전쟁에서 죽는 성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류는 그런 나쁜 일과 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 칼을 거두고 나서 다음 과업으로 관심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역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궁전에 사는 사람들의 의제는 언제나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의 의제와 달랐고 21세기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이것은 역사에 대한 예측이지 정치적 선언이 아니다. 빈민가 주민들의 운명을 무시한다 해도 우리가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이런 과업들을 채택하는 것은 큰 실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큰 실수들로 가득하다. 지난날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아마 신성, 행복, 불멸을 추구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말이다. 셋째, 추구하는 것과 획득하는 것은 다르다. 역사는 흔히 과장된 희망에 의해 만들어진다. 20세기 러시아의 역사를 만든 것도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시도였다. 내 예측은 인류가 21세기에 무엇을 추구할지에 대한 것이지 인류가 그런 시도에서 실제로 성공할 것인지가 아니다.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미래의 경제, 사회, 정치를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2100년에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넷째는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 책의 예측은 예언이라기보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논의로 인해 우리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내 예측이 빗나간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데 무엇하러 예측을 하겠는가. 날씨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우리의 예측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반면 인간의 발전 과정은 우리의 예측에 반응한다. 예측이 훌륭할수록 더 많은 반응을 유발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컴퓨터의 성능을 더 높일수록 사건들은 더 제멋대로, 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 지식이 축적될수록 예측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경제의 기본 법칙들을 해독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은행, 정부, 투자자, 고객들이 그 새로운 지식을 이용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다.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식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행동 방식을 바꾸는 즉시 경제 이론들은 낡은 것이 된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알 수 있어도 더 이상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지 가설상의 사례가 아니다. 19세기 중엽 칼 막스는 탁월한 경제적 통찰에 이르렀다. 그 통찰에 기반해 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폭력적 갈등이 점점 증가할 것이고 결국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승리해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는 혁명이 산업혁명의 선봉에 선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런 다음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거라고 확신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자들이 읽을 줄 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수의 추종자들만 그의 예측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글을 읽었다. 하지만 그 사회주의 선동가들이 지지 세력을 갖게 되고 힘을 얻자 자본주의자들은 초긴장했다. 그래서 그들도 자본론을 정독했고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도구와 통찰을 여럿 차용했다. 20세기에는 거리의 불황자들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이 경제학과 역사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방식을 포용했다. 심지어 마르크스가 전망한 예후에 거세게 반발한 골수 자본주의자들조차 마르크스의 진단을 가져다 썼다. CIA는 1960년대에 베트남과 칠레의 정세를 분석하면서 사회를 계급으로 나누었다. 닉슨과 대처도 세계를 검토하면서 중요한 생산수단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자문했다. 조지 부시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공산주의라는 악의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1992년 선거에서 빌 클린턴에게 패하고 말았다. 클린턴에게 승리를 안겨준 선거 전략은 하나의 모토로 요약된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마르크스도 이보다 더 나은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진단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라 행동도 바꾸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민을 정치체제 안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선거에 나가 투표하기 시작했고 노동당이 여러 나라에서 잇따라 권력을 잡았지만 자본주의자들은 여전히 안심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공산주의 혁명은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산업 강국을 집어삼키지 못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이것이 역사 지식의 역설이다.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행동을 바꾼 지식도 곧 용도 폐기된다.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보유할수록 역사를 더 잘 이해할수록 역사는 그 경로를 빠르게 변경하고 우리의 지식은 더 빨리 낡은 것이 된다. 몇 세기 전만 해도 인간의 지식은 더디게 쌓였고 그에 따라 정치와 경제도 속 터지는 속도로 변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지식의 양은 맹렬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론상 우리는 세계를 점점 더 잘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 발견한 지식은 더 빠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지식을 쌓는 속도를 높이고 그것은 더더욱 빠른 격변을 초래한다. 그 결과 현재를 이해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데 점점 더 무능력해진다. 1016년에는 1050년의 유럽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다. 여전히 왕과 성직자들이 유럽을 통치할 것이고 농업사회일 것이고 국민 대부분이 농부일 것이고 계속해서 기아와 역병과 전쟁으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반면 2017년에 우리는 2050년의 유럽이 어떤 모습일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정치 제도를 갖게 될지, 어떤 직업시장이 형성될지는 물론 사람들이 어떤 몸을 가질지조차 말할 수 없다.